오늘 오전 7시 50분에 황해남도 은율에서 동해로 또다시 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자, 이 미사일이 지금 비행거리가 1000km 내외라고 합참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 전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데 하자가 있었던 합참은 이 미사일이 뭐다라고 확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1000km를 날아간 걸로 봐서 노동 미사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7월 19일 날 북한은 노동 두발 스커드 한 발을 쐈는데 당시 사거리가 500-600km인데 이 미사일의 그 탄두 탑재 그 중량을 조정하고 또 거기에 연료를 조정함으로써 한국의 어디든 북한이 자유자재로 미사일 사거리를 조정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한 걸로 그때 이렇게 추정되었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예측되었습니다. 자, 북한은 김정은이 취임하고 나서 32발을 쏴서 1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소모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ICBM 까지 합치게 되면 수천억을 쓴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부분을 보면 거리를 갖다가 힘 조절하기 위한 측면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는 북한이 그냥 툭 하면 미사일을 한 방씩 쏴야 된다. 마치 미사일을 폭죽처럼 해설을 하지만은 저는 북한이 미사일을 갖다가 비싼 돈으로 저들 없는 돈에 꽤 비싼 돈을 들여서 쏠 때는 그것이 단순한 한국의 협박이거나 남남 갈등 유발용이 넘어서서 뭔가 기술적으로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거나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협박이다. 이 목함 지뢰 도발 1주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말기를 저는 부탁을 합니다. SBS CNBC가요, JP 모간의 아시아 수석 시장 전략가 타이 후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한중 간의 무역에 미칠 영향이나 중국의 무역 보복 등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보복에 나선다 해서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JP 모건 자산운용 아시아 수석 시장 전략가는 중국 당국이 통상적으로 명확한 자세를 대체로 취한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와 경제 이슈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중국 당국이 이 두 가지를 잘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명백하게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서 국의 다른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중국해 문제도 그렇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에 압력을 갖다가 이렇게 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철강이나 태양광 등 일부 산업에서 생기는 생산 과잉 현상이 심각하다. 생산량을 줄이든지 재고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중국은 계속해서 이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 상에도 이미 통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아시아 국가와 중국 간에도 갈등이 벌어질 거다. 통상 마찰이 이어질 건데 이런 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중국 내부에 지금 산업의 문제로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가 철강이나 산업용 금속 등 생산 과잉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도 않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무역 갈등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한국의 정권사나 이 투자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 경제를 제재하려는 조짐이 보인다. 이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투자 정권의 한 연구원은 중국 내부에서 사드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서 인민일보가 이 사드 반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중국 내에서 다시 이슈로 주목받는 배경은 남중국 핵 문제가 소강에 접어들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들 또 이야기합니다. 한류 콘텐츠 규제설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설득력을 갖고 있다. 중국 신문 출판 광전 총국은 모든 위성 방송사가 황금 시간대에 외국 프로그램을 1년에 2편만 방영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를 소개하면서 끝에 자기 의견을 보태고 이것이 중국이 보복을 하려고 한다라고 기사화되는 이 현실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역 제재와 같은 명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한류 콘텐츠 규제와 같이 암묵적으로 보복성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강화나 한국 방문객 규제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며 중국 내 반항 감정을 언론을 통해 조성할 수도 있다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는 개나 소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정권사 투자 분석가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언론이 굳이 이런 보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청와대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TV에 나가서 제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곧바로 반응이 오면서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중국의 무역 보복을 암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떠드는 이런 언론이나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황당한 발언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왜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까?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발달해 있습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시간 남으면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어서 우리 내부의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중국한테 알아서 기하되겠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무분별한 가짜 보도부터 좀 단속하세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집안에 본인 스스로 해방 후에 어떤 좌익 이런 어떤 싸움에서 가족들이 좌익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사드 문제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한마디로 왼쪽에 싸움의 대표로 나서는 겁니까? 정말 저는 박지원 이 비대위원장이 왜 이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유언 비어와 괴담으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전 국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은 전체주의 국가의 논리라고 이렇게 씹었습니다. 자, 이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요. 민주국가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유언 비어이자 괴담 갈등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과 야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다. 이래 말했고요. 대통령은 사드를 반대하는 53%의 국민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언제 사드 반대가 53%입니까? 조사 하나에서 53% 나올 수는 있지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조사에서는 미국의 MD에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MD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건 또 왜 말하지 않습니까? 우파 잡지 미래한국은요, 사드 반대 전국을 보면서 이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1917년에 그림자 정부, 월남이 1975년에 공산화될 때 그림자 정부,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 사드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주도하는 한국의 각종 이 세력들 속에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처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드 반대를 미군 철수로 평화협정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교묘한 어떤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러시아 국민의 4%밖에 안 된 공산주의자들이
한마디로 1917년 러시아 이 황정을 무너뜨리고 멘세비키의 사민주의 정부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이 소비에트들이 결국 봉기해서 볼세비키 혁명을 이루어서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975년에 월남도 그랬습니다. 소수의 정치, 종교계 또 제야에 퍼져 있는 월남에 한마디로 이 베트콩이나 월맹에 충성을 바치는 세력들이 곧바로 이 집요한 베트콩 투쟁에 착수해서요. 게릴라 투쟁이죠. 이 나중에 민족해방정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땅굴을 파고 밀림 속에 품어서 계속 미군과 그 월남군을 괴롭혔습니다. 월남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시위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월맹이 가끔씩 이들을 군사적으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친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떼고 나가고, 그 다음에 월남과 이 월맹 사이에 대결로 이어지자 베트콩 월맹이 합작을 해서 월남 정부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는 보면 대한민국 육군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기사에 북한군과 한국 육군의 저격수가 사용하는 총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양군의 한마디로 병사들의 질도 차이가 나고 있다. 또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 어떤 로켓포 같은 부분도 우리는 제대로 없다. 그리고 이 북한군은 기관총도 우리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관총만 가지고 있다. 자, 군대 병력이 우리는 앞으로 8명으로 줄어드는데 북한군은 12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병력이나 화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K11 복합소총인데, 자, 이 복합소총은 이 자동소총과 공중폭발탄, 즉 유탄 발사기 비슷한 부분의 공중폭발탄을 결합한 총과 이 수탄 투척, 유탄 투척을 할 수 있는 걸 결합한 부분인데, 공중폭발탄 폭발사고 장비 오작동 등이 2010년 보급된 이래 끊이지 않아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한정에 1600만원이나 하는 K11 소총이 사업이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인공호흡기로 지금 목숨을 연장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즉 우리의 이 육군의 역량을 높여줄 주력 첨단 소총이 명품 무기가 제대로 쓰지 못해서 문 닫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군이 빠지고 난 이후에 남북 간의 전력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잽이 되지 못하고 무너질 거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넘칩니다.